네, 한 주간의 정치 한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국회 마흔이 시간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의원님 요즘 안녕하세요? 안녕지 못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이제 가장 뜨거운 문제는 북한 문제인데 저희가 앞서 2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알아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두 분께 뭐 따로 질문을 좀 드리지를 않도록 하겠고요. 바로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무력감과 분노,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 4년의 막막함. 네.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여기는 어딘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 근본적인 회의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 민주당이 어떤 그 상임위원장을 그러니까 선출할지 정말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초반부터 선전포고를 하는 걸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네. 21대 국회 4년 동안 국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지 않기를 바랬고 또 그렇게까지는 할까 하는 막연한 일말의 그런 기대감도 없지는 않았는데 네. 예, 그 민주당의 기조는 변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이 뭐 결론적으로 어느 지점에서는 결단이 필요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두 당이 다 원하고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각자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저희로서도 이제 뭐 결단의 불가피성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는 협상의 과정이니까 앞으로라도 좀 잘 수습해 나가면서 여당다운 모습으로 좀 잘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7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으로 끝이 아닌 게 지금 19일이죠. 내일 모레 6명이요. 예. 내일 모레 이제 그 다시 이제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과의 협상 창구는 지금 올스톱 돼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절에 계시다고 이제 어제 보도가 그렇게 나오던데 그러면 그냥 금요일에 또 선출하는 겁니까 상임위원장? 저는 이건 뭐 제 생각에는 미래통합당도 고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제였었던 이제 뭐 앞서 뉴스에서 많이 다뤘던 북한 개성공단의 폭파 문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국면을 많이 바뀌게 좀 또 주호영 대표께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저희로서도 오히려 또 지금까지의 어떤 기조의 변화 가령 예를 들면 일단 개문발차하고 달리고 있습니다만 좀 더 기다려서라도 국회 네. 구성을 마무리하고 초당적 협력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초당적 협력을 같이 유도하고 말씀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네. 이 문제가 저희가 단독 국회를 열어서 상임위의 문제를 하는 그 이전 단계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국회가 좀 받아들이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기다려서라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다면 19일에 그러면 추가로 상임위원장 선출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확인하면서 조혜진 의원께 그럼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 국가 위기 상황 아니냐. 예. 일단 국회 정상화가 기묘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기 상황이고 그거는 안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경제를 비롯해서 또 코로나 방역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그럴 때마다 야당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야당으로 역할이라는 것이 국회 상임위에 들어가 가지고 꾸어다놓은 머리자루처럼 앉아서 정부 여당 이야기만 듣고 앉아 있고 국회 그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야당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예. 민주당과 청와대가 생각하는 그런 안을 통과시키는데 이 투명인간처럼 들러리 역할만 하는 그런 역할은 네네. 국민들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이 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야당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어떤 태세를 가지고 어떻게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견제 기능이 거세된 상황에서 지금 출발하게 되는데 예. 어떻게 41% 국민들의 뜻을 국정에 의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들어가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도 야당했습니다만 그게 야당의 어려움이죠. 그 조건과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판단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런 와중에 야당이 지혜로움을 또 발휘해야 되는 건 그 당이 가져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지금은 뭐 그런 자당의 국민들이나 야당으로서 역할 이전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공간에서야말로 당을 떠나서 국가 앞에 국민 앞에 저희가 좀 더 나서야 되는 거고요. 네. 법사위 문제만 가지고 뭐 나머지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라고 하면 네. 지금까지 국회 17대 이전의 국회는 다 야당이 안 한 적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랬을 때 다 무기력했었던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로 성립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고 또 물론 뭐 41대 49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177대 103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이 의석수의 차이들을 네. 그 안에서 또 현명한 야당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에 그런 부분의 노력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제가 여기서 이 타이밍에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불거진 현안에 대한 입장이 뭐냐를 떠나서 일단 이거잖아요. 법사위원장을 서로 양보 못한다 했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를 시도를 했지만 절충점이 없어요. 자, 그러면 고민은 대화와 협상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는 문제고 거기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이 빠진 상태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낸 거고 이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다, 협치 파기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겁니다. 대화와 협상을 해봤는데 절충점이 없어요. 그러면 여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협치 모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근본적인 철학적인 문제를 한번 좀 던져보고 싶은데 의원님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일당이 독재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고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라는 것은 5천만 국민이 동일하게 주권자고 나라의 주인이고 네. 국정에 또 그 의회의 의정에 똑같은 목소리로 그 뜻을 반영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공화국이라는 것은 그런 똑같은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뜻이 골고루 통합적으로 네. 국가 운영에 또 국회 운영에 반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걸 그대로 표현한 것이 국회법의 협의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회 운영은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해서 운영하라고 이제 최상위 규범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네네. 밑에 뭐 의장단은 그 임기 개시 일주일 이내에 구성하고 상임위원장단은 열흘 이내에 구성하고 하는 거는 그 협치를 존중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기준을 이제 정해놓은 것이고 네네. 최상위의 절대 규범은 협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단 구성이나 상임위원장단 구성 때 또는 법안이나 예산안 통과시킬 때 각종 조치나 또 결의안 이런 거 통과시킬 때 의석수로 보면은 177대 103석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또 지지자 수로 보면은 49%의 민주당 지지 국민들과 41%의 똑같은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뜻이 골고루 반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구성이나 상임위원장단 구성 이 과정에서부터 100대 빵을 지금 구상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구상대로 하면은 앞으로 국회 운영은 여당의 뜻대로만 그리고 여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만 반영이 되어 있고 네. 103석의 야당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 103석을 지지한 41%의 국민들은 주권자가 아닌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국민 그런 국회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네. 그 첫 하드웨어가 이번에 국회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구상 네.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부의장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나머지 그런 야당으로서 103명의 뜻 그리고 지지하는 41% 국민들의 주권자의 뜻을 반영할 장치를 원천적으로 거시해버리고 여당이 일당 독재, 일당 독주를 해버리는 그 체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민주공화국의 헌법 원리를 그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한국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독재라는 표현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재라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국민들이 투표로 제대로 된 투표로 정권 교체를 못할 때 독재라고 합니다. 이번 177대 103은 국민들의 투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통제 가능해서 통제될 때 우리가 독재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과거에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때나 과거 정부에서 그랬었던 것이죠. 언론을 통제하고 제대로 된 투표 행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회를 하자는 것이 이번 근본적인 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는 법사위원회를 그렇게 해서
협치하겠다고 하지만 그 협치의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법안을 보류해서 자구 체계 심사권을 바탕으로 해서 법안을 묻겠다는 이야기고 그럴 경우에 300일 정도의 법안이 최장 묶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정도 남은 임기 중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의 한 절반 정도는 일단은 잡을 수 있다라는 계획과 다르지 않다 봅니다. 물론 협치해서 풀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상규 위원장께서 법사위원장이셨고요. 그때 한국 미래통합당이 운영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을 맡겨놨더니 저희가 주로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사실상 법사위원회가 가장 크게 이 정부가 하자고 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네. 또 오히려 나서서 우리 최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오히려 그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검찰총장 앞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설명하는 데 썼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추해서 또 과거를 반성해서 21대를 보다 낮게 만들자는 취지이니 이 점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혜진 의원께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조금 예. 전에 이제 국회법에 여야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예. 협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걸 협치라고 하는 어떤 개념과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예. 제가 이제 애초에 드렸던 질문이 대화와 협상을 했는데 안 될 경우. 예. 그러니까 대화 협상이라는 게 결국 협의잖아요. 예. 협의를 했는데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협의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뭔가 국회법이 또 규정된 표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간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협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국회의장단 구성은 사실 이제 21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하드웨어 아닙니까? 하드웨어 끝나고 나면 이제 소프트웨어 나가거든요. 그렇죠. 각종 법안, 예산, 결의안, 정책, 조치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하드웨어 구성이든 소프트웨어 구성이든 간에 그 안에 177대 103석의 의견을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네. 또는 49% 국민 대 41%를 녹여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어렵습니까? 산술적으로 해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민주당은 100대 0으로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네. 하드웨어 구성에 왜 집착하는가 하면은 나머지 그 뒤로부터 나오는 소프트웨어 법안이라든가 이미 법안 대기되어 있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부터 5.18 그 발언 처벌법 이런 것부터 줄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 또 합의문 비준 처리 이런 공개하지 않은 것까지 해서 아마 좀 전에 말씀하신 문재인 정권의 2년 임기 끝나기 전에 처리할 걸 줄줄이 대기시켜 놓았는데 민주당이 이 소프트웨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견이 100이지만 한국당 미래통합당 의견이 50을 가져오면 이걸 섞겠다. 2대1, 17대 1로 17대 10으로 섞든지 2대 1로 섞든지 섞겠다. 그리고 국민 지지자 수로 보면은 49대 41로 섞겠다. 네. 우리가 아니겠지만은 통합당 의견이 들어오면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섞겠다는 의사를 가지면 이렇게 일방 독주하는 체제를 만드는데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통합당이 제시하는 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섞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걸 이제 전제하고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 안전핀을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20대 국회가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굳이 박근혜 대통령이 51% 얻었고 문재인 당시 후보가 49% 얻었는데 그렇게 반영했다라고 이런 주장과 논점을 가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거의 비슷한 의석수를 했다고 해서 법사위원장께서 비슷하게 운영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합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117대 103 하드웨어도 바꿔야죠. 지금 그거 하드웨어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드웨어 바꿨기 때문에 야당은 역할을 못한다. 저는 야당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협치를 안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하지 않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보자는 겁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상임위 다른 상임위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이 기억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결위와 법사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도 양보하겠다, 경제 분야 양보하겠다라고 사실은 이 정도가 알짜 상임위라고 하는 상임위가 다 야당에 가 있는 겁니다. 법사위 하나를 해서 하겠다는 게 뭡니까? 자구체계 심사를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300일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솔직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밀려있던 법안들 더 밀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 또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라는 것을 반영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사회자께서 질의하신 이렇게 막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국민들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법사위원회가 한국당이 안 된다는 걸 독재다라고 인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럴 때 우리가 국민들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시는 것이 또 의회가 더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300일도 지루하다는 거 아닙니까? 300일이 지루하다는 게 그런데 아니고요. 41%의 국민들은 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적 가치를 뒤집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를 퇴행시키고 경제를 죽이는 법안들을 막는 데는 300일이 아니라 4년 내내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또 41%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길게 잡아서 300일이지만 지금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줄 경우까지 생각해가지고 그 300일도 안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동안에 이 법사위원장이 야당을 했을 때 우리 때는 여상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민주당일 때는 또 박영선 의원님 때도 우리는 거꾸로 비슷한 느낌을 그런 절박한 그런데 그런 조금 전에 강훈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자녀 임기를 이제 고려를 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니까 임기가 1년 남았든 2년 남았든 4년 남았든 어떤 것을 처리하려고 하느냐 통과시키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되는 것이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 같으면은 103명의 우리 통합당 의원들이나 41%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그런데 저도, 그쪽의 당파적 이익 이념적 편향성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거 지난번에 선거법 처리처럼 우리 당이 선거법에서 절대로 불리한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자기들이 유리한 선거법을 일반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처럼 그런 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사천리 구조, 속전속결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된다는 게 41% 우리를 지지한 국민들의 생각이고 103명의 의원들의 뜻이고 그거는 300일을 못 기다리는 게 아니라 4년이라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각차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이 점만 좀 확인을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현안 두 개 좀 따로따로 좀 일단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강훈식 의원께. 네. 아무튼 윤호중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이 됐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애당초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체계작구 심사권을 법사위 권한에서 떼내서 별도 기구로 두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까? 네, 그게 그리고 저는 국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야당도 그런 약속을 했었으면 지금 국면은 또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어쨌든 잡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차피 불가피한 측면들이 결단의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윤호중 위원장이 또 비법조인 출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고요. 또 뭐 본인 스스로도 아는 판검사가 없다 이런 정도로 말할 정도로 사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법개혁 그리고 나아가서 또 우리 지금 법사위원회의 개혁도 함께 이뤄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체계작구 심사권을 떼내서 별도 기구로 두는 게 애당초 이제 그 당에서 나온 것처럼 의장 직속의 전문가 그 기구로 두는 겁니까? 혹시 과정에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또 법제 특위를 만드는 방안은 혹시 이게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법제 특위는 사실상 법사위원회를 더 키우는 겁니다. 키우는 것이기 왜냐하면 때문에. 그 주호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법제특위 지금 예결특위처럼 한 50여 명 정도로 하고 그거를 율사분들을 여야를 다 의석 배분 순서를 하자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더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폐의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가 얼마나 투영되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사법개혁이 좀 되는구나.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얼마나 반영하는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기회에 법사위원회가 갖고 있었던 소위 상원으로 불렸던 특권 같은 개념들 이런 것들을 잘 해체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국회가 다가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발언 기회는 조혜진 의원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혜진 의원께는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일단 법사위원장이 선출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 그 주장하는 바는 원천 무효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라는 주장입니까? 어떤 겁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겠죠. 그러면 바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이 그 다음부터 입장이 뭡니까?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너무- 네. 좀비처럼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4년 내내 상임위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럼요. 본회의 안 예. 들어갈 수는 없죠. 예. 국회 활동 안 할 수는 없죠.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그러려면은 의원직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 역할이란 것은 이제 야당으로서 역할이고 예. 정부 여당이 국정을 일방 독주해서 한쪽 방향으로 나라를 잘못 이끌어갈 때 예.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 예.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의장단 구성이나 상임위원장단 구성 과정에서 그 최소한의 그 뇌관 안전핀이 다 빠져버린 상태거든요. 우리는 사실 손발이 다 잘린 상태입니다. 네. 거세된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도 국회를 포기하지 않고 또 떼지 않고 4년 임기를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본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단발적인 대응이 문제가 아니고 이 4년 동안에 야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다 손발이 잘렸지만 잘린 상황에서 방법이 없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네. 대책을 세우고 나서 상임위 하나하나 또 현안 하나하나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이번 주 안에 상임위원장을 다 하니 많이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우리 관심사가 아니고 법사위원장 뺏긴 상황에서는 이미 그거는 민주당이 16개 다 가져가도 별 차이가 없고 우리한테 몇씩 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이 4년 동안에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본회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이 종합적인 포괄적인 또 본질적인 대책을 만드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이 논의가 당분간 좀 모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반이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